깊은 밤 조선의 여인들은 태아의 운명을 암시하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태몽은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임을 알리는 하늘의 전원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려한 태몽이 위대한 영웅이나 성인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때때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고귀한 태몽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악인으로 남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중종반정의 주역이자 변절의 상징으로 불리는 성희안입니다. 성희안이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백발이 성성한 신선이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선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웅장한 지팡이를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지팡이는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며 집안의 번영을 예고하는 길몽 중의 길몽이었습니다. 아이는 태몽의 기운을 받은 듯 총명하게 자라나 중앙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그는 연산군 시대에 정무에 능통한 관료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폭정이 심해지자 성희안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왕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결국 낮은 관직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이 컸던 그에게 이러한 몰락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성희안은 은밀하게 다른 신료들과 접촉하며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박원종과 함께 연산군을 폐위시키려는 반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비비린내 나는 반정의 밤이 지나고 세상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종반정이 성공하자 성희안은 1등 공신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선의 지팡이 태몽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선 성희안의 본 모습은 차츰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보다 자신의 가문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착했습니다. 반정 공신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정적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며 피해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역사는 그를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닌 기회를 엿보는 변절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이 준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도구가 아닌 타인을 억누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태몽은 그 자체로 선과 악을 규정하지 않으며 오직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성희안의 사례는 고귀한 태몽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야욕에 쓰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기이한 태몽을 가진 인물의 기록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는 북방을 호령하던 용맹한 장수였으나 결국 반역의 길을 택한 자입니다. 그의 태몽은 성희안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장엄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산이 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기상천외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주인은 바로 함길도의 맹주라 불리던 이징옥이었습니다. 산의 전기를 타고나 그가 왜 왕조를 거역하는 반란의 괴수가 되었을까요? 태몽이 암시한 거대한 힘은 그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태몽은 패자의 탄생마저도 화려하게 수식합니다. 성희안의 지팡이가 권력의 욕망으로 부러졌듯 이징옥의 산은 분노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징옥의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된 그 겨울의 북방으로 떠나려 합니다. 수양대군의 집권과 함께 뒤바뀐 장수의 운명은 이미 태몽에 예견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조선의 북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과연 세 개의 산이 약속했던 운명의 실체는 무엇이었을지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경남 양산의 깊은 산세 아래 삼수리 마을에는 세 아들을 장군으로 키워낸 신비로운 태몽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고려 말의 관리였던 이전생의 부인은 세 아들을 점지받을 때마다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거대한 산맥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의 품 안으로 밀려들어 왔습니다. 첫째 징석은 영축산의 정기를, 둘째 징옥은 천성산의 위용을, 막내 진규는 금정산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이징옥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계와 용맹함을 보이며 자라났습니다. 어머니가 멧돼지를 보고 싶다고 하자 형은 사냥해 왔지만
이징옥은 멧돼지를 산채로 몰아 마당까지 끌고 왔습니다. 세종대왕은 그의 비범함을 일찍이 알아보고 북방의 국경을 지키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는 30년 세월 동안 함경도 북방에서 여진족의 침입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북방의 사자라 불렸습니다. 여진족들조차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으며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는 도둑조차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청렴하고 고고했던 그는 오로지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전념하며 변방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과 문종이 잇따라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한양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를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자 북방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김종서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이징옥에게 스승의 참혹한 죽음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앞길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이징옥을 제거하기 위해 함길도 절제사 자리를 박탈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내려온 박후문이 해임을 통보하자 이징옥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박후문을 즉석에서 처단하고 수양대군의 부당한 권력 찬탈에 항거하며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압록강을 건너 거대한 반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를 대금 황제라 칭하며 새로운 나라를 세워 수양에게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부하들의 배신은 그 찬란했던 태몽의 기운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밤을 틈탄 기습에 이징옥은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두 아들과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북방의 사자로 칭송받던 명장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효수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수양의 편에 서거나 처형당하며 양산의 새사는 눈물로 얼룩진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징옥의 태몽은 분명 천하를 호령할 길몽이었으나 시대의 비극은 그것을 악몽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반역을 꿈꾸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지워진 충신이었을까요? 역사라는 기록의 이면에는 태몽의 화려함보다 더 차가운 인간의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기이한 태몽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야 합니다. 이징옥의 비극이 채 가시기 전 조선의 또 다른 구석에서는 범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에는 전설적인 무신 정중부가 나타나 앞날을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왕조를 뿌리째 뒤흔들 대동계의 수장 정여립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징옥이 무력으로 저항했다면 정여립은 사상으로 조선의 근간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길몽은 왜 항상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펼쳐질 정여립의 태몽은 이징옥의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충격적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징옥의 교훈은 정여립에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정여립을 둘러싼 피해 숙청과 그 시작이 된 꿈의 진실이 곧 공개됩니다. 이징옥의 최후가 남긴 차가운 북방의 바람이 이제 남쪽 한양으로 불어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태몽만큼은 패자의 비범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여립의 꿈속에 나타난 무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다가오는 비극의 서막은 이미 수백 년 전 태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최대의 영모 사건이라 불리는 정여립의 난, 그 뒤에 숨겨진 태몽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정여립의 집을 에워싸던 기이한 안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여립의 집을 에워싸던 기이한 안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정여립이 태어나기 전 그의 아버지는 꿈속에서 고려의 섯을 퍼런 무신 정중부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중부는 고려, 무신 정권의 주역이자 왕을 폐위시켰던 반역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중부는 자신이 정씨의 가문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버지는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온 아이는 아버지의 걱정과는 달리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정여립은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의 핵심 인재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의와 성원의 문화에서 배우며
촉망받는 서인 세력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기성 정치 질서를 거부하는 강렬한 반골 기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승인 이이가 세상을 떠나자 정열입은 돌연 서인을 비판하며 동인으로 전향했습니다. 선조는 변절한 그를 가리켜 천하의 흉물이라 부르며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정열입은 전주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분의 귀천이 없는 평등한 세상인 대동계를 조직하여 민중을 모았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활을 쏘고 군사훈련을 하는 대동계의 세력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왜구의 침략이 있자 대동계는 관군보다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는 공을 세웠습니다. 천하는 공물인데 어찌 주인이 따로 있겠는가라는 그의 주장은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가 무력을 기르며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밀고가 올라왔습니다. 기충년의 어느 날 정열입을 체포하라는 선조의 명령이 전격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정열입은 아들과 함께 죽도라는 섬으로 몸을 피했지만 포위망은 좁혀져 왔습니다. 퇴로가 끊기자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조선 최대의 숙청 작업인 기축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열입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000명에 가까운 선비들이 죽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반도의 남부지방은 통곡의 바다로 변했고 동인 세력은 사실상 괴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극이 태몽에서 예견된 정중부의 환생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나라를 뒤엎으려 했던 무신의 영혼이 정열입이라는 육신을 빌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그 끝은 정중부처럼 반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태몽은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정열입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고 그는 영원히 흉악한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꿨던 대동의 가치는 민중의 가슴 속에 비밀스럽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기이한 태몽을 가진 한 인물의 죽음을 마주하려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3마리의 말이 질주하는 꿈을 꾼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훗날 조선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되어 칼보다 무서운 붓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김일손.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참혹한 사화의 불길이었습니다. 사초 한 구절로 인해 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비극이 시작되려 합니다. 3마리의 말은 과연 승천의 상징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향한 질주였을까요?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 자와 그것을 지우려 했던 자의 목숨을 건 싸움이 펼쳐집니다. 정열입의 비극이 채 가시기 전에 또 다른 비바람이 한양도성을 덮쳐옵니다. 김일손의 태몽 속에 감춰진 잔혹한 운명의 암호를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북끝에서 시작된 피해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김일손은 왜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앞선 정열입의 비극이 조선 전체에 드리운 망령이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하늘의 축복이 어떻게 가장 잔혹한 형벌로 변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선 전기, 청렴하기로 이름난 선비 김맹은 어느 날 밤 일생일대의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걷히며 밤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더니 천상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자태가 당당하고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3마리의 준마가 땅을 향해 날아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전해지던 신성한 용마였으며 집안의 커다란 경사를 암시하는 길몽 중의 길몽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김맹은 아내가 새 아들을 잉태하자 말꿈을 기려 모든 아들의 이름에 말마자를 넣어 지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은 유독 총명하여 불과 약관의 나이에 장원 급제하며 조정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사관으로서 역사의 진실을 수호하려 했던 강직한 문신, 김일손이었습니다. 김일손은 왕의 언행과 조정의 일을 기록하는 사관이 되어 권력자들의 비리를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붓끝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상하를 가리지 않고 부패한 관리들의 치부를 파헤쳤습니다.
당시 실록청의 수장이었던 이극도는 자신의 부패 사실이 사초에 기록된 것을 알고 김일손에게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강직한 김일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관의 명예를 지키며 그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원한을 품은 이극도는 간신 유자공과 결탁하여 김일손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초의 내용을 왜곡하여 당시의 폭군, 연산군의 귀에 흘려넣는 비겁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사초의 내용을 함부로 볼 수 없다는 법도를 어기고 광기에 찬 연산군은 김일손의 기록을 강제로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즉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증조부인 세조를 모욕했다는 사실에 격노한 연산군은 김일손과 살인파 학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의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지하 감옥으로 끌려간 김일손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고문을 당하며 역적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사관의 지조를 잃지 않고 왕의 잘못을 꾸짖는 기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연산군은 그에게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 중 하나인 거열형을 선고했습니다. 태몽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세 마리의 말은 이제 그의 사지를 찢어버릴 죽음의 도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양팔과 양다리가 밧줄에 묶여 각각 다른 방향의 말과 소에게 연결되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군관의 호령과 함께 말들이 사방으로 내달리기 시작했고 천재 문신 김일손의 몸은 처참하게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준마의 축복은 그렇게 비비린내 나는 형벌의 악몽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한때 역적으로 기록했으나 훗날 그의 진심은 중종 반정 이후 복권되어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몽이 예고한 영화가 왜 이토록 잔인한 죽음과 연결되어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태몽은 인생의 찬란한 정점만을 보여줄 뿐 그 대가로 치러야 할 참혹한 운명은 가려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선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은 가장 기이하고도 불길한 태몽으로 이어집니다. 수백 명의 군마가 집을 에워쌌으나 그 머리는 밖을 향하고 꼬리만 안으로 들어온 기괴한 꿈이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모든 그릇이 깨졌으나 단 하나의 밥그릇만이 살아남은 그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죽어갈 때 홀로 호의호식할 운명을 타고난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민족의 반역자로 이름을 남긴 이완용. 그의 탄생에 얽힌 소름 돋는 진실이 곧 공개됩니다. 과연 김일손의 고결한 희생 뒤에 찾아온 이 매국노의 태몽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조선의 멸망을 예고한 가장 악한 길몽의 정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화려한 꿈으로 가장 추악한 현실을 잉태하기도 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당신이 꾸는 꿈은 당신을 영광으로 이끌까요? 아니면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완용의 태몽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이완용의 태몽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이 이제 그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에 어느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한 여인이 고통스러운 산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친 여인이 잠시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든 순간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집이 수백 명의 기마병에게 겹겹이 에워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모두 담장 밖을 향하고 있었으나 그 꼬리들만은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인이 놀라 잠에서 깨어나는 동시에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하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자 집안의 모든 식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산모에게 밥을 차려주러 들어간 서모는 주방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수많은 그릇이 산산조각 났지만
오직 생모의 밥그릇 하나만이 멀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전조 속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조선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총명하여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그는 뛰어난 처세술을 바탕으로 관직에서 승승장구하며 권력의 중심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중한 능력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쓰였습니다. 기울어가는 국군을 뒤로 한 채 그는 일본의 세력에 아부하며 나라의 운명을 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몽 속의 군마들이 집을 지키듯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수많은 경호원 뒤에 숨었습니다. 홀로 남은 밥그릇의 예언처럼 온 나라가 굶주리고 고통받을 때 그는 홀로 부귀를 누렸습니다. 백성들의 원한이 서린 칼날이 그를 겨냥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며 질긴 생명력을 보였습니다. 나라를 판 대가로 얻은 금화들은 그에게 권력을 주었으나 백성들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태몽에서 보여준 고립된 번영은 결국 그를 역사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부귀영화의 상징이 아닌 영원한 배신과 치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등을 돌린 채 그는 화려한 저택 안에서 홀로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태몽은 때로 한 개인의 성공을 예고하지만 그것이 곧 정의로운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완용의 태몽에 나타난 기마병들은 어쩌면 그를 지키는 호위군이 아닌 감시자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누린 모든 영화는 결국 부서진 그릇, 조각들처럼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매국노라는 낙인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무거운 굴레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가장 화려하게 태어나 가장 비참하게 기억되는 인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몽이 가진 진정한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기마병들의 진짜 정체가 기록되지 않은 야사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전하러 온 사자들이 아니라 망해가는 나라의 원혼들이었습니다. 이완용의 삶을 따라다닌 그 기괴한 행운은 사실 저주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평생을 풍족하게 살았으나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셨던 비싼 술들은 사실 동포들의 눈물과 피로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그가 죽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그 이름의 먹칠을 계속했습니다. 태몽의 예언은 결국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성공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몽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질되는지 그 필연적인 과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완용의 사례는 운명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 얼마나 잔인하게 뒤틀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길몽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민족의 미래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역사 속의 악인들이 가졌던 화려한 태몽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함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함정은 무엇이며 왜 그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모든 비극적인 운명들이 얽히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가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운명들이 얽히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은 모두 범상치 않은 태몽을 타고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태몽은 하나같이 고귀한 신분이나 막강한 권력 혹은 비범한 재능을 암시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찬란했던 꿈의 조각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먼저 성희안의 사례를 보면 권력의 유혹이 어떻게 초심을 파괴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선이 준 지팡이는 곧은 절개의 상징이었으나 그는 그것을 타인을 억압하는 몽둥이로 휘둘렀습니다. 이징옥은 나라를 지키는 산이 되라는 천명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반역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외적이 아닌 동족을 향한 칼날이 되었고 결국 산처럼 굳건했던 명성은 무너져 내렸지요. 정여립의 경우 태몽에 나타난 무신청중부의 망령이 그의 잠재된 반골 기질을 자극했을지도 모릅니다.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그의 이상은 정적들에 의해 잔인한 역모의 증거로 둔갑되고 말았습니다. 김일손의 죽음은 그가 타고난 하늘의 말이 지상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찢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매국노 이완용의 태몽이 보여준 탐욕의 예언입니다. 혼자만 살아남은 밥그릇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누린 그만의 더러운 안락함을 상징했지요. 이들의 태몽이 악몽으로 변한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시대의 모순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과 세조의 찬탈 같은 극단적인 정치 상황은 인물들의 선택지를 좁혀버렸습니다. 강직한 성품이 오히려 독이 되거나 비범한 재능이 시기를 사는 위험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개인의 뒤틀린 야망이 태몽의 의미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태몽이 주는 특별함이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해도 허용된다는 오만한 선민의식을 심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을 과신한 나머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권력의 재단 위에 바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록의 주관성이 태몽조차 악인의 징표로 재해석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승자의 역사에서 반역자의 태몽은 처음부터 불길한 징조였던 것으로 꾸며지기 마련이니까요. 정열입의 꿈에 나온 정중부가 과연 실제한 예언이었을지 아니면 사후에 더 씌워진 저주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태몽 그 자체보다 그 꿈을 해석하고 살아간 방식이 결과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손의 준마는 정직한 기록의 상징이었으나 폭군은 그것을 사지를 찢는 고통의 도구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완용의 군마는 위풍당당한 기상이었어야 했지만 나라를 짓밟은 침략자의 말발굽 소리로 변해버렸지요. 결국 길몽이라는 것은 그 꿈을 품은 자가 올바른 길을 걸을 때에만 비로소 완성되는 미완의 약속이었습니다. 악인들은 그 약속을 배신했고 운명은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복수했습니다. 태몽의 예언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된 힘을 그릇된 곳에 쓴 대가를 치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태몽에 담긴 진정한 경고를 깨달았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역사에 남겨진 악인들의 화려한 태몽은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경고장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타고났어도 비뚤어진 마음이라는 땅 위에서는 독초가 자랄 뿐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조선의 기록자들은 이들의 태몽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운명의 아이러니를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일생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시대 정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태몽이라는 운명의 굴레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정해진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운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인간의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발자취는 너무나 깊고 어두운 상처로 역사에 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태몽이 세상을 뒤엎을 반역자의 것이라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운명의 수수께끼가 풀리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마지막 기록이 발견됩니다. 이 모든 비극을 한데 묶는 충격적인 결론이 다음 장에서 공개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속 악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화려한 시작을 엿보았습니다. 용이 하늘을 오르고 신선이 나타났던 그들의 태몽은 분명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단죄와 멸문 혹은 영원한 오욕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어째서 하늘은 그토록 눈부신 축복을 내리고도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했을까요? 태몽은 어쩌면 고정된 미래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일 뿐이었을지 모릅니다. 성의안의 지팡이는 정의를 휘두를 도구였으나 그는 그것을 권력의 수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징옥의 산은 북방을 지키는 굳건한 성벽이었으나 어느덧 반역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정열입의 꿈속 무시는 백성을 향한 칼날로 변질되어 피의 대동을 불렀습니다. 하늘의 말 3마리를 타고난 김일소는 진실을 쫓다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군마가 호위하던 이완용의 집은 나라를 팔아넘긴 욕망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태몽이 기록으로 남은 것은 그들의 삶이 그만큼 강렬했음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태몽의 비극은 패자에게도 존재했습니다.
태몽은 한 인간의 시작에 부여된 기대와 축복의 총합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순간은 언제나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태몽은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완성할지는 오직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길몽을 가진 이가 악인이 되었을 때 그 꿈은 더욱 처참한 풍자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운명론의 허무함보다는 삶의 책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재능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그릇된 방향으로 쓴 결과가 바로 이 기록들입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의 태몽을 인용하며 그 모순을 비웃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태몽에 걸맞은 의로운 길을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들을 민족의 영웅으로 기리며 같은 꿈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결국 꿈은 도구일 뿐 그것을 휘두르는 손은 인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태몽이 명멸해 갔습니다. 어떤 꿈은 나라를 구했고 어떤 꿈은 나라를 망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냉정하게 그 모든 과정을 담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태몽의 신비로움 뒤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달콤한 핑계를 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시작이 어떠했든 현재의 선택이 당신의 역사를 만듭니다. 악인의 태몽이 주는 교훈은 바로 가장 좋은 운명도 망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조선의 기록자들은 이 기이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비극적인 인물들의 화려한 태몽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들이 남긴 그림자는 우리에게 선명한 교훈의 빛이 되었습니다. 운명은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자취의 합일 뿐입니다. 역사는 차갑게 기록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뜨거운 교훈을 얻습니다. 길몽이 악몽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의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선의 태몽 이야기는 여기서 갈무리 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써나갈 오늘이 가장 위대한 태몽의 실현일 것입니다.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라며 마칩니다.